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최근에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죠.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시점 전후로 해서 항상 최저점이 나옵니다. 세 번 다 데드크로스 일어난 지점이 최저점이었어요. 작년 7월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월 초에 단기적 저점이 나왔어요. 지금 타이밍에 이번 사이클의 패턴이 깨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일러요.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오르기 시작하면은 결국 알트코인 사이클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이너스 50% 너무 가슴 필요 없다.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알트코인은 불장 오면은 정말 10배도 순식간에 오르는 게 알트코인이거든요. 불장만 오면은 충분히 더 많이 쓸 것이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이놈이 또 가격이 오르니까 나오는구나,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촬영 자체는 이미 한 3주 전 정도에 맞아요. 약속을 잡아놓은 거였기 때문에 오늘 가격 오르는 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일단은 어느 정도 예상된 반등이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미 한 몇 주 전 정도의 영상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4월 한 달 동안 좀 바닥 다지기를 예상했었어요. 네. 하지만 바닥을 찍고 나면은 이제 제가 4월 초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었는데 실제로 정확히 4월 7일 정도가 바닥이었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뭐 급하게 오르기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미국 주식은 뭐 여전히 바닥권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죠. 비트코인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비트코인만 좀 오르는 거고, 하지만 4월 초에 바닥을 찍고 나면은 한 번 정도는 그런 큰 하락 뒤에는 거의 반드시라고 할 만큼 반등이 나옵니다. 네, 그럼 과거 역사 보면은 이번에 그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VIX가 60 이상으로까지 올라갔거든요. 60 이상으로 올라간 그 다음 주에 정도부터 플러스가 아니었던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4월 한 10 며칠 주 정도부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단기적 급락이 나오면은 반등은 거의 무조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최근에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죠.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시점 전후로 해서 항상 최저점이 나옵니다. 작년에도 그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지점이 언제냐면은 8월 초 블랙먼데이. 가격적으로 최저점이. 네, 최저점이었고 그 전년에도 최저점이랑 데드크로스 일어난 시점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 들어서 데드크로스가 이번 세 번째인데 세 번 다 그 데드크로스 일어난 지점이 최저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번 반등이 꼭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런 반등은 사실 예고된 것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실제로 작가님께서 최근에 업로드된 한 일주일 사이 영상을 보면 이 얘기를 예상을 하셨는데. 네, 맞아요. 결국엔 제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질문. 작가님, 그럼 이대로 쭉 오면서 10만 불 돌파 가는 겁니까, 이제? 그러면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중간에 트레이딩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오르면 저 당연히 너무 좋은데, 확률적으로 보면은 한 번 정도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도 제가 데드크로스 말씀을 드리면서 이 패턴이 나온다는 반등이 한 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작년 이제 8월 블랙먼데이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반등이 나온 이후로 그대로 쭉 오른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더 떨어져서 그 당시 이제 49,000달러가 최저점이었다 그러면 한 55,000달러? 그 수준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떨어졌던 하락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오른 만큼 또 한 번 정도는 좀 조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냐고 하면은 200일 이동평균선과 20주 단순이평선과 21주 지수이평선으로 구성된 불마켓 서포트 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살짝 넘는 수준까지 올랐다가 한 번 조정을 받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아는 이제 10만 달러까지의 강력한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대가 어디냐 그러면 8만 달러 후반대가 200일 이평선인데 이건 이미 넘었고 방금 설명드린 불마켓 서포트 밴드 상단이 한 9만 2천 달러 정도예요. 그것도 지금 살짝 돌파했어요. 그죠. 9만 3,500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떤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면 로켓을 쏘아 올려요. 그럼 이제 대기권을 이제 벗어나려고 하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힘이 좀 딸리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은 벗어나지만은 그쵸. 다시 끌려 내려오겠죠. 그런 식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권 한번 뚫었는데, 불마켓 밴드까지 다 뚫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항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 돌파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게 돌파하느라 매수세가 총알을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한 것처럼 보이는 지점에서 다시 힘이 빠지면서 떨어졌던 거죠. 이번에도 그런 일이 충분히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항상 급등 뒤에는 또 조정이 한 번은 있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짜 그런 확률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비트코인의 최근 차트 패턴의 역사입니다. 그게 뭐냐면 작년 7월부터 네. 지금까지 대략 거의 한 10개월간 네.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월 초에 단기적 저점이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7월부터. 7월부터요. 네. 월초가 저점이다. 네, 월초가 항상 그 앞뒤로 한 뭐 2, 3주 정도 봤을 때 단기적 저점.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매 월말에 뭐가 발표되나요? PC가 발표되죠. 아, 그죠. 물가. 월 초에는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그쵸. 지금 시장이 가장 신경 쓰는 게 고용과 물가잖아요. 물가 맞아요. 높으면은 금리 안 내릴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실업률 높아지면은 경기 침체 올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몰려서 발표되는 월 말에서 월 초로 넘어가는 시점에 항상 리스크 오프 현상이 나옵니다. 투자자들이 잠깐 물량을 좀 빼고 그쵸. 관망하는 거죠. 맞아요. 그다음 확인되면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런 리스크 오프 현상이 나오면서 매월 초가 단기적 저점이었는데 심지어 이번에는 다음 주에 네. PC와 고용보고서가 동시에 발표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가 겹쳐 있는 다음 주가 지금 영상 찍는 시점으로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좀 리스크 오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저점에서부터 한 거의 30% 가까이 급등했어요. 네, 올라와 있는데 딱 다음 주가 그렇게 리스크 오프가 항상 나오던 타이밍이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조정이 한번 온다고 보는 게 그쵸. 상식적으로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작가님 지금 보면은 단기 고점이 그러니까 급등 뒤에 나오는 단기 고점 이거 당연히 네. 예상해야 되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월말 월초 지금 굉장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 번도 지금 7월부터 빠진 적이 없다. 네. 근데 이 매크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거 반복될 가능성이 높죠. 뭐 높죠. 여전히 지금도 물가 그다음에 실업이 가장 큰 걱정거리잖아요. 그쵸.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아, 원래 단기 고점인 거 플러스 이 월초 리스크 오프 현상을 합해서 보면은 네. 다음 주 정도까지 한 번 정도는 네. 조정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있다. 그러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뭐 비트코인도 좋고 알트코인도 지금 오늘 보니까 제가 알트코인도 급등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요렇게 단기적으로 내가 저점 잘 잡아서 수익 구간이신 분들은 네. 그래도 조금 요때 덜어내시는 게 좋을까요? 거기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내가 단기 투자자다. 그러면은 상당 부분 덜어내는 거 가능하죠. 그 다음에 내가 중장기 투자자인데 소액 정도는 좀 트레이딩을 한다. 예. 하시는 분은 뭐 한 20%, 30% 정도라도 좀 덜어내던. 수익 실현해라. 네. 그 다음에 이런 분들 계세요.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 가지고 계셨는데, 네. 흔히 말하는 자발트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번에 좀 반등했다. 네. 그럼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 정리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동안 대응도 못하고 얻어맞으셨던 분들, 네. 이번에 또 오르니까 또 그러면은 여기서 또 가자 하지 말고, 100배 간다. 네. 갑자기 또, 100배 모드 가지 마시고, 네. 여기서 좀 욕심을 줄이고, 좀 리스크를 덜어내시는 거죠. 어. 그런데 중장기 투자자이면서 트레이딩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네. 문제는 그 조정이 얼마나 떨어지냐잖아요. 그쵸. 그거를 짐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파는 게 꼭 맞는 건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94,000달러에 잘 팔았어. 94,000달러가 이번에 뭐 행여나 단기 고점이라고 해봐요. 네. 그런 다음에 오케이. 그럼 나는 한 88,000달러 200일 이평선에서 다시 잡아야지. 그쵸. 그런데 9만 달러에서 말아 올려. 순식간에 말아 올려서 95,000달러가. 네. 그럼 내가 판 가격보다 높아져. 그쵸. 그럼 다시 못 사죠. 그럼 내가 팔았던 그 물량만큼은 이제는 영원한 손해예요. 아. 이번 사이클 끝날 때 최고점 갈 때까지. 네. 그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무리해서 뭐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걸 두려워해서 좀 미리 좀 많이 팔겠다. 그런 생각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나는 좀 굉장히 단기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또는 하락이 혹시라도 나온다면은 견디기가 심적으로 아직은 너무 견디기가 힘들 것 같다. 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일부 물량을 좀 정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오늘 자발트 막 그 정말 순위에도 안 잡히는 애들 몇 개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하루 사이에 2,400% 올랐어. 네. 그러니까 25배 올랐잖아요, 네. 갑자기. 네. 그랬다가 비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틀 전에 2,500% 올랐다가 지금 1,300%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12배가 또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비트가 반토막 올라- 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상승했지만. 네. 그러니까 요렇게 자발트는 요런 거 너무 시점
보지 말고 이 정도 어느 정도 올라오면 나 정리해? 정리해야죠. 네. 좋습니다. 네. 또 이런 애들은 또 금방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조정 때. 좋습니다. 작가님 그러면은 이대로 조정 없이 조정의 확률 높게 보셨지만 4월 말 5월 초에 조정 없이 쭉 올라가거나 혹은 옆으로 이렇게 좀 더 횡보로 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생각보다 굉장히 약한 작은 조정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앞자리가 다시 8로 바뀌면서 네. 200일 이평선이 있는 88,000달러나 또는 50일 이평선이 있는 뭐 한 84,5,000달러. 네.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을 가장 1차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정도로 떨어지면 이거는 이제 분명히 조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네. 수 있겠고.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그 정도로 떨어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그게 조금 더 한두 달 뒤를 보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완전 저점에서부터 그 들어왔던 단기 투자자들을 한번 싹 헹궈내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오히려 그 다음에 더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조정이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멘텀이 강할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9만 달러 위에서 버텨준다든지 네. 아니면 여기서 한 9만 8, 9천까지 올랐다가 뭐 9만 3, 4천 정도 그러니까 불마켓 밴드 위 네. 그 정도에서 버텨준다든지 이 정도의 약한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보통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은 트럼프가 어제도 좀 온화한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과도 협상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다음 파월 해임할 생각 없다든지 조금 완화된 자세를 트럼프가 또 추가적으로 보인다든지. 네, 그러면 뭐 그런 뭐 월초 약세 이런 거 상관없이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월초에 다음 주에 있을 PC 물가와 고용 보고서가 모두 좋다든지. 그래서 PC 물가가 낮아지고 예상보다 더 낮아지고. 네. 그다음에 고용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강하면은 이건 반대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너무 떨어져도 안 좋고 그다음에 너무 올라도 안 좋아요. 너무 올라오면 경기 침체가 닥치니까. 근데 실업률은 거의 시장 예측치와 동일하게 지난달 수준에서 멈춰주고 그 다음에 물가는 좀 많이 떨어진다. 인플레이션이 네.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약한 조정에서 끝나고 다시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그 외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트럼프가 내일 무슨 말 할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 코인 낼 수도 있어요. 작가님, 그럼 그 DCA로 매달 적립식으로 혹은 매일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적립식 투자자들은 사실 작년 11월 이후에 너무 급등했다가 올해 1월부터 한 4월 사이에 어떻게 보면 7만 8천대로 싸게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뭐 이렇게 매수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없이 그냥 꾸준히 적립식으로 사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그러고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고점 갱신해서 네. 새로운 가격대까지 올라갔을 때 거기서 더 살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해봐야겠죠. 예, 왜냐면 이제 여기서 한 번 정도 가격대가 더 올라간다. 네. 그래서 뭐 한 14, 15만 달러까지 간다. 아, 그럼 이제는 슬슬 고점이 가까워지는 때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사이클을 넘어서까지도 계속 DCA를 할 건지 네. 아니면 사이클 후반부에 한번 정리를 할 건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만약 사이클 후반부에 정리를 할 거라면 그 시점까지 가면은 이제 이번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시점부터는 매수를 새롭게 하는 게 맞는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초장기로 2030년까지 보는 투자자가 그러면 그냥 계속 사도 되죠. 음. 예.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매수를 어느 시점에선가는 중단해야 될 때가 오겠죠. 하지만 현재는 DCA 하기 괜찮다. 아직은 괜찮은 것 아직은 같아요. 괜찮다. 좋습니다. 저희 그럼 2부에서 시황이랑 네. 또 사이클 좀 깨졌다는 얘기가 있어. 그 얘기 나눠볼게요. 네네. 작가님, 요즘 비트코인 사이클이 깨졌다. 음. 비트코인 반감기 다음에 비트코인 먼저 도미넌스 무너지면서 폭등하고 알트코인 올라가는 그거 깨졌다. 네. 왜냐면 4월까지 안 올랐으니까 이런 얘기 많은데 일단 동의하시는지요? 가능성적으로 충분히 가능한데요. 아직까지는 사이클이 깨졌다고 단언하기 이릅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지금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지부진한 그러면서 알트코인도 오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번 사이클은 명백하게 현재까지는 네. 가격이 급등 후 급락하는 형태가 아니라 네. 한 번 쫙 오른 다음에 몇 달 횡보, 한 번 쫙 오른 다음에 몇 달 횡보, 그쵸. 한 번 쫙 오른 다음에 몇 달 횡보하는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는데 세 가지나 있어. 네, 앞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가총액이 너무 커졌어요. 시총이 커졌다. 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지금 1조 한 4, 5천억 달러까지 갔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뭐 미국 주식 중에서도 뭐 10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 그쵸. 수준의 시가총액이니까 자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네. 무거워지죠. 몸집이 커지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무거운 자산은 급등과 급락이 나오기가 조금 어려워지겠죠. 그러면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계단 밟듯이 올라가는 그런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기관들의 진입이에요. 이번 사이클 들어서 원래 개인들의 전유물이었던 비트코인의 기관 진입률이 거의 이제 30% 육박할 정도로 올라갔거든요. 기관들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관들은 개인처럼 감정에 따라 사고 팔지 않습니다. 네, 계획에 따라 사고 팔죠. 그러니까 급등과 급락이 나오기 좀 어렵죠. 그 다음에 기관들은 롱 포지션,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만 잡는 게 아니라 해지로서 매도 포지션도 함께 잡죠. 예를 들어서 현물로 롱을 사고 선물 시장에서 숏을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롱숏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급등 급락이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위아래를 동시에 누르는 힘이 존재하니까. 그 다음에 기관들은 지나친 변동성을 싫어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사님한테 이거 사세요, 비트코인 사세요, 좋아서 샀는데 사자마자 30% 떨어져 봐요. 예, 바로 항이 날라오겠죠. 전화하죠. 고객들이 난리가 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의 그 매수 수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관의 돈이 아니라 고객의 돈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고객에게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친 변동성을 싫어합니다. 예, 그러한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기관들의 진입률이 높아지면서 예전처럼 큰 변동성을 가지는 상승 패턴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계단형 상승 패턴을 띠게 됐다라고 보는 게 일단 두 가지 이유고요. 네. 그런데 세 번째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핵심이다. 네, 그게 뭐냐면 비트코인의 자산으로서 가지는 가치 중에 정말로 큰 것 중에 하나가 유동성 흡수자율. 그러니까 법정화폐에 대한 해지의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유동성 스펀지 역할을 하는 자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반감기 사이클이 아니라 유동성 사이클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네. 말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뭐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그 물량이 많았던,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적었던 과거일수록 반감기 영향이 컸고, 네. 그 다음에 점점 메이저 자산화되고 기관들의 진입이 늘어나면서 반감기보다 유동성의 영향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유동성 사이클이 이번에 이번에 유독 상승 확장기로의 전환 타이밍이 늦어졌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 경제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원래 제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네. 지금쯤이면은 이미 미국 금리가 한 2%대로 들어갔었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작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지금쯤 됐으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는 그 전문가들도 3% 초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4% 중반대잖아요. 맞아요. 페드와치 보면은 지금 시점에 한 3.75%? 네. 3.5% 이 정도 네. 맞죠, 보통.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 금리가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 내리고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해서 실업률이 여전히 4% 초반대고 이러다 보니까 양적 긴축을 아직도 하고 있고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유동성 확장 타이밍이 훨씬, 원래는 여기서 이제 유동성 확장이 일어날 거로 봤는데 그게 이렇게 쭉 잡아 늘리듯이 더 길어진 거죠. 네. 그래서 과거 두 번의 사이클의 유동성 확장기와 비교를 해보면은 네. 유동성이 이렇게 정점을 찍고 떨어졌다가 다시 이 정점을 뛰어넘으면서 본격적인 확장기가 시작되잖아요. 네. 본격적인 확장기가 시작될 때까지의 요 기간, 이번 사이클이 한 2배 정도 길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보다 출발선이 뒤로 밀린 거예요. 근데 이 유동성이 알트코인은 물론이거니와 네. 비트코인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특히 이제 메이저 자산화되면서 더욱더 영향을 주게 되었기 때문에 이 유동성 확장 타이밍이 뒤로 밀린 것이 이번 사이클의 지금까지의 패턴을 조금 재미없는 패턴으로 만들었다. 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에 두 가지 조건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분명 앞에 사이클만큼 변동성이 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시총 커지고 기관 네, 진입은 이제 기정사실이. 네, 그거는 맞는데 다만 유동성의 폭발적 증가가 이제부터 시작된다. 네, 출발선이 원래는 한 작년 정도나 올해 초 정도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 그게 반년에서 많게는 1년까지 밀렸다. 네. 그러면서 유동성 확장 사이클이 뒤로 연장이 되면서 유동성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올 것을 감안한다면은 유동성이 정말로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의 사이클 패턴이 과연 지금처럼 재미없는 패턴일까는 지금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뚜껑을 열어보는 거야. 네. 불이 약했어 좀. 네, 이렇게 해서 키운 다음에 네. 이제 불 세졌어요. 그다음에 그럼 이제 한번 뚜껑 열어볼까를 이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이번 사이클의 패턴이 깨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일러요.
요게 확장도 됐는데 정말 지금처럼 재미없게 가면 계단식 가면 그때는 깨졌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쵸. 지금은 네. 아니다. 네. 근데 그때도 이제 4년 주기 사이클이 깨졌냐 아니냐는 끝까지 가봐야 알죠. 4년 주기에 반감기 뒤에 6개월 뒤에 고게 깨졌을 수는 있겠지만 네. 전체 4년 주기 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거든요. 상승을 하고 네. 있으니까요. 근데 4년 주기 사이클이라고 해서 정확히 4년 차에 딱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올해 10월 정도에 끝나는 게 원래 예상했던 정상적인 4년 주기 사이클이었다면 내년 한 3월까지 사이클이 더 연장돼서 계단식으로 더 올라다 끝나. 그럼 뭐 한 4, 5개월 연장된 건데 그게 사이클이 깨졌냐라고 판단하기 애매하죠. 밀렸으니까. 네, 조금 그냥 뒤로 밀린 거 정도. 왜냐면 유동성 확장 타이밍이 밀렸으니까. 네. 사이클 고점도 약간 뒤로 밀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다음 사이클 때는 유동성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들어온다면은 또 그때는 오히려 4년이나 그보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좀 유연하게 생각하셔야지 지금까지의 결과만 보고 뭐 함부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이릅니다. 네. 요게 또 작가님 보면은 비트코인이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그냥 어용자산화돼서 나스닥에 그냥 연동된다. 미국 주식 따라간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최근의 패턴은 다른 것 같아요. 네.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기고 하나는 유동성입니다, 결국은. 그게 뭐냐면 트럼프가 일으킨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무역이 위축되고 그다음에 경기가 약화되고 기업들의 수출이 줄어들죠. 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의 소득도 줄어듭니다. 수입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EPS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기업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약화되면은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나 나스닥, 특히 미국에 대한 지금 불신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뭐 달러나 채권까지 모두 매도되는 탈미국화가 일어나면서 네. 네, 미국에서부터 돈이 빠져나가는 그러면서 미국 주식으로부터도 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네. 그래서 기업 같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근데 이 트럼프가 일으킨 관세 전쟁이 네. 증시에는 그런 악영향을 미쳐요. 경기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네. 그런데 금과 비트코인 같은 상품 자산에는 네. 기본적으로 관련이 없고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보면 호재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약화되면은 각국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재무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금리를 낮추고 부양책을 실시하겠죠. 그렇죠. 한마디로 유동성 확장이 시작돼요. 그래서 맞아요. 중국도 지금 부양책 앞당긴다는 얘기하고 유럽은 독일을 필두로 해서 이미 부양책 앞당기는 거 이미 대규모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미국도 올해 하반기에만 금리나 4번 이상 돼요. 그 얘기는 6월부터 거의 매 FOMC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각국 재무부와 정부와 중앙은행이 유동성 확장을 꾀하게 되면은 금과 비트코인은 관세가 무슨 상관인가요? 그다음에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줄어들 수입이 있나요? EPS가 있나요? 원래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이 상품 자산들은 기본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자산들이에요. 네. 그런데 떨어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이 확장되게 되면은 금과 비트코인 또는 금, 비트코인 같은 이 상품 자산들은 그 경기나 관세로 인한 피해는 없는 상황에서 확장되는 유동성에 대한 그 혜택만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금이 먼저 달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금은 오르고 있는데 왜 비트코인은 떨어지냐?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위험 자산으로 시부가 되죠. 네, 그러면서 나스닥과 동조화되는 행동을 보였던 거고, 동시에 황금성이 너무 좋은 자산이죠. 금보다도. 그렇죠. 그러니까 뭔 일이 생기면은 일단 제일 먼저 팔고 보자인데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이 제일 먼저 파는 그 후보의 1순위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로 인해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시점에서 그러면 뭘 파냐? 주식과 비트코인. 늘부터 일단 1차적으로 다 팔았던 겁니다. 가장 안전한 건 일단 금이니까. 그리고 풀린 유동성은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에 먼저 들어가 있다가 상황을 보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안심해도 되겠는데? 하면 그때 위험자산으로 이동해요. 그런데 그런 안전자산들도 풀린 유동성이 전부 금으로 일단 간 거죠. 그러면서 주식,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우선은 매도가 된 거고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몰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왜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디커플링 돼서 움직이는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증시는 아직 불확실성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트럼프가 일으킨 관세 전쟁 그 자체로 인한 불확실성은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거든요.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관세가 없어지는 거 아니죠. 아직 네. 전쟁 안 끝났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다 끝난 후에도 보편 관세 10에서 15%는 남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기업들의 실적을 떨어뜨릴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영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런 영향들, 경기에 대한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여전히 위험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반면 비트코인은 당장에 그 트럼프가 일으킨 불확실성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네. 그러면은 그 이후로는 오히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 확장 속도가 더 빨라지면 그것에 대한 혜택을 더 크게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에 머물러 있던 돈들이 이제 좀 안개가 거치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증시와는 다르게 경기로 인한 손해가 없고 오히려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 뿌리는 유동성에 대한 수혜만 있으니까. 아, 그러면 작가님 요게 예전 같으면 트럼프의 관세요 이슈가 없었으면 주식에도 미국 주식에도 가고 채권에도 가고 코인도 가고 금도 가고 이게 나눠 먹었어야 그쵸. 되는데 지금은 금에만 몰리고 있지만 향후로는 비트코인으로 더 몰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이 있는데 네. 멤버십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이고 황금성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네.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단기적 그 패닉셀, 셀오프의 첫 번째 타겟이 된다. 네. 그래서 일단은 최초에는 제일 먼저 내리지만 이게 비트코인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악재이고 오히려 이 악재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국이 유동성을 더 크게 뿌려야 되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에게는 훨씬 호재가 된다. 아. 라고 하는 점을 계속 설명드렸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나스닥과 디커플링 되면서 네. 그 흐름이 이미 나오고 있다. 아.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저도 봤는데 나스닥이랑 커플링 될 때만 해도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미국 주식의 서브 자산이야. 그냥 미국 주식 나쁘면 얘도 떨어져. 그러니까 뭐 차라리 주식하고 말지. 그때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위험 자산은 다 파는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는 관세로 인한 그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죠. 뭐 이제 뭐가 뭔지 다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끝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안개는 거쳤고 음. 안개는 거치더라도 관세는 남아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에는 계속 압박. 근데 비트코인은 그 안개만 거치면은 이제 더 이상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래서 자산의 특성이 엄연히 다르다는 거. 아, 실제로 우리나라도 보면 그래도 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되는 서울 강남 부동산은 급등하고 한국 주식은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그쵸.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작가님 그러면은 반대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요 관세 전쟁 혹은 경제 전쟁을 러우 전쟁 잘 마무리하고 요거 잘 협상해가지고 경제적 황금기를 가면 비트코인엔 좀 덜 들어가고 다시 미국 주식이 빨아가는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을까? 어느 정도 그 수혜를 나눠 갔겠지만 그 상황이 오면은 완전한 리스크 온 모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리스크 온 자산 중 하나인 비트코인이 그 상황에서 뭐 더 손해를 볼 일은 없을 거다. 왜냐면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훨씬 많아질 거니까. 그 상황이 되면. 물론 나눠 갔겠지만 네. 조그만 거를 혼자 독점하던 거랑 네. 대량으로 들어오는 거를 나눠 갖는 거랑 뭐 비트코인이 꼭 손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아, 또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금 가격을 비트코인이 따라간다. 네. 맞아요. 그거는 제가 방금도 설명드렸다시피 유동성이 먼저 풀려요. 네. 근데 이번에 관세로 인한 경기 약화를 의식해서 이번에 유럽도 또 금리를 내렸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미국보다 훨씬 빠르게 금리를 내리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과 중국이 부양책을 서두르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글로벌 광의 통화량은 이미 전고점을 뛰어넘은 다음에 한참 위로 올라갔어요. 아. 그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본격적인 유동성 확장 시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관세 전쟁이 오히려 이렇게 부채질해가지고 더 빠르게 진행시킨 거예요. 네. 네. 왜냐면 얘로 인해서 경기 약화가 예상되니까 한 발 빠르게 움직인 거죠. 네. 각국 그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그러면서 유동성의 본격적인 확장이 시작됐어요. 이 유동성의 확장은 이 댐으로 막고 있던 물을 팍 하고 방출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금리로 막고 있던 네. 그 다음에 부양책 실시 안 하고 막고 있던 댐이 딱 열리면서 물이 돈이겠죠? 그쵸. 걔가 이제 쫙 방류가 된 거예요. 네. 그럼 방류가 되면 그 물은 우선 상류부터 흐르겠죠. 네. 그 상류가 어디냐면은 안전자산이에요. 아. 그래서 약세장에서 그 강세장으로 전환될 때 미국 주식을 보면 항상 뭐부터 오르냐면 다우가 제일 먼저 전고점을 경신해요. 그 다음에 S&P가 경신해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경신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더라도 안전자산, 그다음 중간급 자산, 위험자산 순으로 이렇게 돈줄이 흐르는 거죠. 아. 그건 너무 상식적인 게
지금 아직 위험한 상황이야. 위험한 상황이니까 유동성을 풀겠죠. 그쵸. 위험하지 않으면 오히려 유동성을 줄이겠죠. 음. 그럼 유동성을 풀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위험한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음. 그러면 그런 불확실성이 있고 위험한 상황에서 돈이 풀리면은 그 돈이 제일 먼저 어디로 찾아 들어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돈 벌 수 있는 것 중에 그래도 안전한 걸로. 일단 안전한 걸로 무조건 가죠.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그게 금인 거고.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유동성과 금의 가격, 그 상관관계를 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돈이 풀리면 거의 바로 금값이 올라요. 아. 굳이 차이를 꼽자면 한 1, 2주 정도 지연이 있어요. 왜냐면 돈이 풀린 돈이 어쨌든 확 콸콸 쏟아져서 상류를 채우기까지는 1, 2주가 걸리는 거예요. 네. 그 정도 걸려서 금으로 먼저 가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상류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금값이 오르죠? 그럼 비트코인 안 좋아요? 네. 불확실한 상황이니까. 불확실성은 반드시 시장이 소화를 하죠. 네. 그렇게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가 되고 이제 슬슬 투자자들이 그럼 이제 리스크 오프 모드가 아니라 리스크 온 모드로 전환해 볼까 하는 타이밍에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돈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동될 때 금 가격은 조정을 받기 시작하고 반대로 비트코인이 크게 올라요. 그게 과거 사이클들에서 매번 반복됐어요. 처음에 금이 먼저 오르고 유동성이 먼저 풀리고 네. 그럼 금이 먼저 올라요. 근데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안 좋아요. 음. 그러다가 금이 충분히 올라서 과열됐고 네. 그 다음에 불확실성은 그동안 해소가 됐어. 그러면 얘가 안전자산, 얘는 많이 올랐잖아요. 안전자산에서 이제 가격이 떨어져 있는 위험자산으로 가볼까 하면서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금은 조정을 받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쫙 올라요. 이번 사이클뿐만 아니라 지난 사이클들에서 매번 반복되었던 나왔던 패턴이고 이번에도 아마 똑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금이 지금 RSI, 상대 강도 지수가 80을 넘었는데 네. 이게 딱 언제 또 80을 넘었었냐면은 작년 10월에 80을 넘었었어요. 비트코인 폭등 직전. 네. 그때 금이 2개월 이상 횡보를 했어요. 그리고 금이 2개월 횡보하는 동안 비트코인이 폭등을 했던 거예요. 그 패턴이 이번에 거의 완전히 반복될 수가 있어요. 금은 실제로 지금 금 전문가들도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이라고 너무 하거든요. 비싸다. 네.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조정이 나오겠죠. 네. 조정이 나올 때 그 돈이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그게 이제 안전자산, 위험자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글로벌 유동성보다 대략 한 10주에서 15주 정도 지연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돈이 먼저 풀리면 1, 2주 뒤에 금으로 가고 네. 금이 그동안 오르면서 이제 사람들이 상황을 보고 안개, 불확실성이 거친 걸 기다리는 거죠. 네. 그 시간이 10주에서 15주인 거예요. 그러다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싶으면은 그때 과열된 안전자산에서 빠져나와서 저평가되어 있는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는 거죠. 작가님, 그럼 지금이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유동성 폭발, 그다음에 금 안전자산의 상승, 그리고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 해소로 봤을 때 지금 모든 패턴이 곧 비트코인의 폭등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래서 실제로 이미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5월 초 정도까지 조금 바닥을 다지고 나면은 예. 그 이후로 남은 2분기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뭐 현재 그렇게 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도 동일한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전망이 작년 12월, 1월 초에 우리 좀 반감기 사이클의 기초, 그쪽에 조금 더 비중이 있어요. 그 전망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근거가 더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때는 유동성이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이클이 좀 밀린 거다. 그렇죠. 유동성이 원래는 지금쯤이면은 이미 많이 풀려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미국 경기가 너무 강하면서 계속 그 연준이 댐을 열지를 않고 막아놓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고 이미 열려서 그 돈은 안전자산으로 크게 들어갔고 충분히 거기 안전자산이 과열되면서 불확실성도 거의 해소되어 가고 있다. 작가님, 지금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게 비트코인 5월 초 정도까지 마지막 조정 한번 겪고 나면 2분기 하반기 내내 폭등이 예상된다. 모든 신호가 겹쳤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알트코인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알트코인은 제가 알트코인 하이퍼 사이클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본격적인 알트코인 사이클이 시작되는 시점이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완전히
알트코인이 돌파한 이후에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을 완전히 끝내고 재상승하기 시작하는 타이밍부터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알트코인 사이클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그 비트코인의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이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4월 말까지 어떻게 보면 아직도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메이저 조정이 원래 예상이었던 한두 달이 아니라 지금 뭐 대여섯 달로 길게 밀리면서 덩달아서 그 긴 조정 기간 동안 알트코인은 더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이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이 완전히 끝나고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네.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은 네. 결국 알트코인 사이클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한 번 정도 지금 단기 조정을 예상하셨잖아요. 4월 말 5월 초까지. 그럼 그 이후에 11만 달러 돌파하는 2분기 중에 5월이 될 수도 6월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알트코인의 진짜 찐불장은 그때 시작이다. 그렇죠. 뭐 2분기 말이나 3분기부터 오히려 시작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한 6월, 7월 정도 돼서 네. 분명히 그때까지 계속 비트코인이 올랐다고 하면은 네. 한 번 정도 더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네. 그 조정 정도까지 좀 끝나야 네. 본격적인 완전 후반부 불장이 시작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알트코인은 결과적으로는 유동성이 들어와야 돼요. 유동성이 들어와야 되는데 과거 사이클들에서도 항상 알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올랐던 시기는 미국이 양적 긴축을 끝내고 네. 유동성을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한 시점부터였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항상 이제 비트코인이 정고점 돌파해서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을 끝내는 그 시점 정도와 맞물려서 그렇게 왔었는데 네. 이번에도 그 타이밍에 마찬가지로 미국이 양적 긴축을 끝내고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한다면은 네. 2분기 중후반 정도부터 알트코인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고 만약에 미국이 유동성을 푸는 타이밍을 조금 더 지연시킨다면은 비트코인은 이미 강해질 수 있겠지만 알트코인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보면은 아마 2분기 중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거의 무조건 실시를 할 것 같고 6월에는 실시를 할 것 같고 그 이후로 연내 4차례 금리 인하를 할 예정으로 보고 있으니까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고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양적 긴축도 6월이나 7월 정도에는 종료될 확률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비트코인이 한 번 정도 더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조정 정도만 지나고 나면은 분명히 3분기, 4분기에 어딘가부터는 알트코인이 굉장히 강력하게 오르는 시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라도 6, 7월까지 비트코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10만 달러, 11만 달러 언저리 요 정도 간다고 할 때 그때도 지금 정도의 바닥은 아니고 조금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때도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높겠죠. 아.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얘기인데요. 모든 게 확인된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가격이 훨씬 오른 뒤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당하고 내가 어느 타이밍에 들어갈 것인지를 스스로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 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일찍 들어가면 일찍 들어갈수록 나중에 수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네. 다만 내가 들어간 이후로 더 많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죠. 늦게 들어가면 늦게 들어갈수록 이미 불장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들어가니까 내가 산 이후부터 쭉 오를 확률이 높겠죠. 네. 하지만 최종 수익률은 낮을 가능성이 크겠죠. 리스크와 수익성의 이 중간에서 내가 어느 지점을 선택할 것인지를 각자의 성향에 맞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작가님 지금 알트코인 투자자분들이 좀 힘든 게 저도 알트코인 좀 투자를 해봤지만 좀 마음고생했던 분들이 공통점이 11월에 비트코인 불장 오면서 야 이거 사이클적으로나 지금 트럼프 정책적으로나 이거 12월 1월 조정 끝나면 찐불장 온다 했는데 지금 지연되면서 힘든 거잖아요. 그럼 단기 고점에서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그러면 견디면은 분명히 좋은 시기가 온다 이렇게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시가총액 상위권에 뭐 최소 50위권 이내 정도의 상대적으로 우량한 알트코인들을 샀다면은 네. 그 알트코인들은 저는 결국 이번 사이클 내에서 당연히 전고점을 훨씬 넘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가격보다 10배, 20배 가는 알트코인들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네. 다만 완전한 잡알트들의 네. 경우에는 이렇게 가격이 안 좋을 때 실질적으로 소멸돼서 그 이후로 불장이 와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알트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잡알트는 가능하면은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내가 작가님 책에 써주신 것처럼 50위권 이내에 그런 그래도 견실한 알트들을 하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30, 40%, 50% 너무
가슴 아플 필요 없다.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아, 훨씬 더 오른다. 네. 마이너스 50%도 원금 회복하고도 더 번다. 마이너스 50%는 2배만 올라도 원금이. 원금이잖아요. 그쵸. 근데 알트코인은 불장 오면은 정말 10배도 순식간에 오르는 게 알트코인이거든요. 아, 네. 근데 알트코인은 원래 그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맞아요. 마이너스 50%가 정말 쉽게 나옵니다. 7, 80%조차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돼요. 맞아요. 지금 도지코인 고점 대비하면 마이너스 한 60, 70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를 때 5배 그냥 순식간에 올라버리잖아요. 음, 이미 지난번에 트럼프 당선됐을 때도 뭐 6, 7배를 시가총액 10위권 내에 네. 가장 최상위 알텐데도 리플도 그랬고 그쵸. 그 당시에 한두 달 사이에 뭐 7, 8배를 올라버렸잖아요. 알트들은 그래요. 그러면 7, 8배 올랐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60%였어도 플러스 100%, 200%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작가님 지금 알트코인, 자발트 말고 그래도 좀 견실한 알트 가지신 분 중에 좀 장이 안 좋아서 하락하신 분들 입장에서 그러면은 내가 여유자금 조금 이제 월급 들어왔는데 이거를 비트를 조금 지금 시점에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내 알트에 물을 타는 게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만약에 여기서 알트코인이 올랐다가 또 떨어졌을 때 내가 견딜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본 다음에 다시 떨어져도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알트코인을 더 사는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올랐다가 또 다시 떨어지면 그땐 정말 못 견딜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든다면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낫겠죠. 왜냐면 비트코인도 지금 시점에서부터 충분히 2배, 3배나 또는 그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알트코인에서 마이너스 60%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네. 비트코인만으로도 그거를 다 만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도 여전히 굉장히 좋은 선택지고 결정적으로 스스로 심적으로 견디기가 어렵다는 걸 이번에 느끼셨다면은 네. 알트코인의 비중을 너무 높게 가져가시면 안 되겠죠. 작가님 그럼 조금 이더리움 약간 개별 알트지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더리움이 망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요즘 있거든요. 진짜로. 네. 이더리움 이거 그냥 펀더멘털이 이제 안 된다. 지금 가격 봐라. 오히려 비트보다 안정성은 떨어지고 알트보다 오르는 힘도 없고 이거 트럼프가 저거 팔아먹으려고 막 사라고 한 거다. 심지어 막 에릭 트럼프가 막 욕하는 것도 있어요. 이더리움의 장래를 뭐 적어도 요번 사이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더리움이 망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알트코인 정말 불장이 오면은 이더리움은 여전히 비트보다 조금이라도 더 오르지 않을까. 그 수익률 측면에서. 네. 당연한 얘기지만은 현재 있는 위치 자체가 그 올해 전체 수익률 자체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네. 사이클 전체를 놓고 본 최종 수익률은 비트코인보다 떨어질 수 있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부터의 수익률만 놓고 보자면은 이대로 만약에 비트코인이 그대로 불장으로 진입하면서 알트 불장도 온다 그러면은 여전히 비트보다는 수익률 측면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내에 뭐 솔라나 리플 같은 다른 알트코인들의 ETF 승인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불장이 왔을 때 이미 ETF가 존재하는 그 다음에 SEC 기조가 바뀌면서 이더리움 ETF에 스테이킹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기관들이 솔라나나 리플 쪽으로 더 갈까? 를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이더리움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불장만 오면은 충분히 더 많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더리움은 지금 10년 동안 시가총액 2위를 지켜온 그런 역사가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네. 기관들은 특히 이런 수익률보다도 안정성을 중시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기관들이 솔라나나 리플을 이더리움보다 더 믿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수익률 면에서 리플과 솔라나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이더리움이 이번 사이클에서 완전히 망해버릴 것이다. 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이더리움 샀다가 물려 계신 분들은 손절하지 말아라. 근데 그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저라면은 지금 내가 마이너스 몇 %인지와 상관없이 네. 지금부터 제일 오를 자산을 사요. 네. 이건 너무 간단한 심리 게임인데 사람들이 도저히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왜 벗어나지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사람들은 안 돼요. 네. 그게 뭐냐면 내가 A라는 애를 샀어요. 네. A라는 애를 1,000만 원치 샀어요. 걔가 반토막이 났어요. 네. 500만 원이 됐죠. 네. 그 500만 원이 된 상태에서
얘가 이 A가 다시 2배 올라서 1,000만 원이 되는 거나 이 500만 원이 된 상태에서 팔고 다른 B라는 애를 사서 그 B라는 애가 2배가 올라서 1,000만 원이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쵸. 특히 지금 암호화폐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진짜로 똑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당연히 현재 시점에서 내가 마이너스 50%인 거가 상관없이 지금부터 B가 더 오를 것 같다면 B로 갈아타는 게 맞아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게 사람들은 안 돼요. 그쵸. 네. 손해를 확정한다고 확정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심리적 착각이거든요. 네. 근데 결과만 놓고 보면 똑같아요. 어차피 내 지금 그 평가 손실처럼 보이는 마이너스 50%는 그 평가 손실과 상관없이 지금 나의 평가 자산은 500만 원인 게 맞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당연히 B나 C가 더 지금부터 좋을 것 같다 그러면 B나 C로 옮겨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좀 약간 심리적인 허상? 착각? 일종의 집착? 거기에 매몰돼서 빠져나오지 못하시고 그거를 영원히 이제 붙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투자는 투자의 고수가 되려면은 네. 그런 심리적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작가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자발트, 정말 막 100위권 이하, 막 1000위권 이런 정말 그 자발트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지금 90% 폭락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100만 원 넣었는데 10만 원 됐어요. 네. 작가님의 요 생각에 따르면 그 10만 원짜리 들고 있지 말고 네. 10배 오를 걸로 그 10만 원을 올려서 네. 100만 원을 회복해야 된다. 그 네. 얘기신 거죠? 근데 10배 오를 자산은 우리가 쉽게 찾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손실률이 지금 너무 크다. 뭐 마이너스 진짜 90%다. 네. 그러면은 거기서 10배 오를 자산을 실질적으로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자산이 줄어든 정도가 너무 심해서 맞아요. 거기서부터 다른 걸로 이동을 해서 그것을 회복하는 게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다면은 그 경우에는 그런 자바트들은 또 오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700% 하루에 하루에 2700%를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28배 하루에.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애당초 도박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 그냥 도박인 채로 놔두세요. 차라리 그 얻어 걸려서 네. 터지는 게 확률이 높다. 예. 이거는 왜냐면 모순되지 않은 게 앞에 음. 제가 설명드린 예시는 투자로서 들어간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투자의 50위권이니 네. 알트코인.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설명드린 이 자발트 예시는 애당초 그 자발트는 어떻게 보면 도박으로서 접근한 거기 때문에 걔는 그냥 끝까지 도박을 하세요. 예. 도박이었던 애를 좀 잃었다고 갑자기 투자로 전환하지 마시고. 아. 예.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죠. 그 도박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면 안 되겠죠. 애당초. 그렇죠. 그럼 또 요즘 물린 분 중에 야 내가 이도 했는데 마이너스 40% 났어. 이도는 죽은 것 같아. 그럼 자발트 지금 다 떨어졌으니까 요거를 거길로 해서 여기서 2700% 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남은 60%도 0으로 가는 거를 보시게 되겠죠. 아 좋습니다. 뭐 인생 한번 걸어보시려면은 음. 뭐 제가 어떻게 말릴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작가님 요즘 비트코인, 알트코인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아마 좀 비판하시는 댓글도 좀 많이 보셨을 네. 것 같은데 이제는 1월에서 4월까지 좀 힘든 기간보다는 좀 좋은 날이 많이 남았다 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 저는 네, 남은 사이클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이 사이클이 지연되어 왔던 가장 큰 이제 걸림돌인 유동성의 본격적인 확장이 이제 확실하게 시작되었고 그게 물길이 좀 풀리다가 또 조이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할 수 있는데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럴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어요. 아, 각국이 유동성의 물길을 조일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어요. 오히려 장기적 호재가 네, 더 풀 가능성이 생기면서 이번 사이클의 정말 재밌는 타이밍은 이제부터가 오히려 아닐까.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또 5월에 모셔서 또 그 변화된 상황 또 정말로 가격이 좀 조정받았다 올라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알트코인 하이퍼사이클의 저자이신 신민철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